힘들면 달거나 뭐 맵거나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찾게 되는데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식사를 할 때마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굉장히 좀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외적인 모습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신 거죠.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오동 선생님도 뭐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참 다이어트의 수준인지 아니면 식이장애 수준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라면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이장애일 수도 있겠구나. 5가지 저희가 나누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정도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강하게 작동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체중이 기분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빠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데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나의 가치와 이 체중을 동일시하는 이제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나는 이제 완전히 매력을 잃어버렸어. 혹은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야라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외모라는 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식이장애에 준하는 분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어떤 이 스스로의 어떤 신체 이미지에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 이미 너무 말랐어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뚱뚱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채찍질하시고 먹지 않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체중 목표를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체중 목표에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낮은 목표 체중을 정하게 되는 거죠. 45kg, 40kg, 35kg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성인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현실적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에 정말 큰 타격이 갈 만한 수치인데 본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포인트는 기계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 칼로리에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음식을 두려움 그리고 내가 통제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미 식사 타임을 넘어서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이 생각에 몰두하느라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스스로에 대한 어떤 통제감의 확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성도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조금이라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것, 무너진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요. 그리고 칼로리가 내 신체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과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요거 먹으면 바로 얼마큼 찌겠지? 네, 근데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제 기하에 가까운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은 이거를 이제 어떤 위협 상황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제 로스되는 에너지들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초대사량 자체를 더 낮춥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들이 약간 잉여 칼로리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거랑 정반대 방향으로 몸 상태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신체의 신호와 감정적 허기가 혼동이 크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이 멈추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막 과자나 막 이런 것들 달거나 뭐 맵거나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찾게 되는데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정상적인 식사 때는 오히려 굶게 되고 이런 패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식사를 중단하는 기준 역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포만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 상태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되게 조금 먹었음에도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불편해, 더 못 먹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상태에서 식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칼로리들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이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런 어떤 신체적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기분에 좌우돼서 식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배부른 느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지를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네 번째는 식사 자리를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굉장히 좀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면은 메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눈치를 또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 안 먹어? 좀 더 먹어. 이런 식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억지로 그것 때문에 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식사는 혼자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정말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먹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배가 불러서요.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못 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우울해지고 다시 한번 어떤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혼자만의 음식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증상을 숨긴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인지했는데도 주변에서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이런 식이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 식이장애의 핵심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 말에 좀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은폐를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제거 행동, 보상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음식을 먹은 후에 이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뇨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이제 변비약 같은 것들을 먹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구토 너무너무 흔하고요. 이런 이제 보상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오픈하는 것들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신체적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이제 선을 넘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월경 자체가 불규칙해지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구토 행동들 같은 것들을 한다면은 이제 치아 부식이라든지 식도 손상, 그리고 이제 러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구토 행동을 할 때 손등에 나타나는 상처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탈모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침샘이 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얼굴 형태가 조금 변하는, 이제 턱 부위가 좀 더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기본적인 칼로리가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유지 같은 어떤 신체의 기본적인 부분들도 잘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솜털 같은 게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외모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조절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장애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이장애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마른 몸을 좀 예쁜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 통제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노력한 대로 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에 내가 좀 덜 먹으면 빠지고 운동하면 빠지고 이런 것들에서 통제감, 이런 것들을 또 얻으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사실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 식이장애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완고하고 기준점이 높고, 이제 딸 혹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통제적인 입장을 취할 때 이 식이장애가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라는 이제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내 삶이 다 통제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먹는 것들을 통제를 함으로써 그런 감각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머니를 말려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음식을 극단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관점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거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돼서 그거를 반복하고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식이장애 쪽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장애 취약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결이 비슷하게 양육에 있어서 공감적인 양육을 좀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신체 내부의 화학적인 변화가 이 식이장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죠. 이 세로토닌, 우리가 이제 기분장애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식욕, 기분, 불안 이런 것들에 다 광범위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체계와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 역시도 이 식이장애를 촉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작용할 수 있는 이제 항우울제 계열의 약들을 식이장애에서 이제 치료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유전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불안을 잘 느끼고 강박적인 성향의 유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식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강박적인 성향이 높습니다. 외적인 모습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신 거죠.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쉽게 식이장애 어떤 문제를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강박이나 식이장애 모두 통제감을 얻고자 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식이장애는 그 수단이 음식인 거고 강박은 내가 더 움켜쥘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인하거나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이장애 문제를 인지를 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이장애는 굉장히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습관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바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의 회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333 식사 규칙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곤 하죠. 하루에 3끼 식사 그리고 3번의 간식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챙겨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는 허기진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공복감을 좀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금식이나 보상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드시더라도 일단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언제 뭘 또 어떤 기분으로 먹었는지 기록하는 식사 일지라는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칼로리를 적는다 이거에 아니라 식사 전후에 내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뭐 지연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들이 올라올 때 조금 뭐 5분, 10분이라도 참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폭식을 하고 싶어요. 네, 그때도 좀 참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구토 충동이 올라올 때, 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올라올 때도 5분, 10분 이렇게 좀 참아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참아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병동에서 이 식이장애 치료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식사 후에 일정 시간 동안에 바로 화장실을 가지 않고 이제 정해진 공간에 좀 머무르도록 하는 행동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연 전략에 포커스를 맞춘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식이장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이 수치심이란 감정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이 식이장애, 식이 문제를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치료에서도 참 어려운 게 일단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힘드시고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면담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치료자가 하는 어떤 말에 좀 상처를 받아서 치료가 좀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수치심이란 감정이구나 라는 걸 좀 이름 붙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체중 변화들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내 가치가 전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복 과정에서 이제 체중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인 두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밑바탕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특정 몸무게를 달성을 해야만 성공이고 이외에는 실패다. 음식을 뭐 좋은 것, 굉장히 칼로리가 적고 이렇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 나쁜 음식.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만 좀 구분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사고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일은 스펙트럼이잖아요. 조금은 뭐 먹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어떤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역시 체중 달성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다. 조금 변할 수 있고 내가 그 모습 역시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과정이 아니고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그 어떤 난감함, 답답함, 막연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식이장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아, 네네. 혹시 내가 식이장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식이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문제도 내 문제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식이장애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꼭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좀 실용적인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도 뭐 이 식이장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좀 클리어한 지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추천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전문가가 쓰신 게 김준기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김준기 선생님이 식이장애 문제만 30년 이상 해오신 거죠. 굉장히 좀 전문가시죠. 네. 예, 정말 식이장애 1세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식이장애에 대한 정말 모든 것, 원인, 치료, 회복,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여기 적어 주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같이 따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식이장애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어요. 결국에는 이 식이장애 치료는 단순히 식사 습관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의 조금 부끄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픈을 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이제 독성 수치심을 걷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내 문제인 것 같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나의 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오픈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